네, 교과서 75쪽을 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매마당 문학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될까?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도식을 활용해서 설명했던 거를 교과서에선 이렇게 풀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때 이 내용하고 형식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문학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예술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언어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이라는 것이 어디에 하위 요소냐? 바로 예술의 하위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에는 문학 외에도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회화, 즉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예술의 한 하위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용과 형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은 뭐냐? 문학작품에서의 내용 요소에는 자, 일단 이렇게 네모 표시해 주시고요. 밑줄을 긋겠습니다. 사건이나 배경, 주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의 가치관 등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문학작품이 어떤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 형식 요소에는 뭐가 있냐? 이 내용 요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해서 구성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연과 행 그리고 운율이나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구성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추보식 구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액자식 구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구성은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시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든지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연과 행 이거는 시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운율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표현 기법 직유이냐 은유이냐 상징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해서 감상을 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잘 감상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였다면은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문학작품 감상의 맥락입니다. 이 맥락이라는 건 뭐냐? 흐름이라고 같은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그 맥락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작가의 맥락이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맥락, 그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 그 작품이 쓰였던 사회문화나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회문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학사적 맥락, 이것도 저번 시간에 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역사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러한 것들,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나누어준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모칸 한번 쳐볼까요? 작가 맥락, 그 다음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사회문화적 맥락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문학사적 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씩 네모칸을 쳐준다는 거는 이게 여기에 하나하나의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작가 맥락은 작품을 읽을 때 작가의 삶과 작품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작품이 다루고 있거나 만들어지고 읽혀지는 당시의
상황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사와 작품의 관계를 뜻하는데요. 자, 이거는 3단원과도 관련이 되지만은 예를 들면 문학이라는 것은 뭐 삼국시대도 있고요. 뭐 고려시대도 있고 뭐 조선시대는 어떻고 이러한 것들과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예를 들면은 김소월의 1작품과 2작품, 이 관계는 어떠한가, 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주제를 깨달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실 부분은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는 어디에 공감을 하냐,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가치관, 혹은 등장인물의 의견이나 감정, 혹은 그러한 취향에 공감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감정 이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시 같은 경우에는. 자, 때에 따라서 근데 이제 문학 작품을 항상 이렇게 공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내 관점에서 옳고 그른 건 무엇인지, 또 깊고 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 남들에게는 뛰어나고 감동을 줄지라도 나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자,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공감적 수용, 자, 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로 나아갈 수 있냐?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창의적으로요. 이 창의적이라는 건 뭐냐? 기존의 거를 그대로 따르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나는 흥부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춘향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자신만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요. 혹은 패러디 활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재구성 활동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다른 것을 발견하거나 깨우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A와 B라는 학생은 서로 다른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낀 거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 자, 이게 바로 이제 공유가 되겠죠. 작품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새롭게 제시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말할 때뿐만이 아니고 남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 저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저런 감상을 했구나, 저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75쪽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밑줄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